안녕하십니까. 세종병원 정수진입니다. 작년에 이어 오늘 두 번째 만나 뵙게 됐는데요. 당뇨병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당뇨병이 현재 얼마나 흔한지에 대한 유병률, 그리고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어떤 병태 생리, 그리고 왜 치료를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약제, 인슐린, 인슐린 펌프도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생활습관 교정에 있어서의 현명한 식이습관, 그리고 혈당 측정, 운동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학회에서 저희가 이제 보고하는 당뇨병 팩트시트라는 게 있습니다. 2년마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2020년에 당뇨병 팩트시트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당뇨병의 유병률은 7명에 1명 정도로 저희가 한 15.6%로 이제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50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상당히 증가하고 65세 이상에서부터는 3명에 1명으로 정말 많은 당뇨병의 유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병 어떻게 발생합니까? 대부분 췌장에 있어서의 대부분은 어떤 소화 효소에 있어서의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있어서의 어떤 내분비계 어떤 세포인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식사를 해서 혈중에 당이 올라가게 되면 이 당이 우리 몸에 있어서의 에너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위에 보이는 이런 그림처럼 세포 안으로 글루코스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잘 들어가지 않아서 혈중에 당이 높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슐린 저항성은 계속적으로 증가합니다. 근데 모두가 다 인슐린 저항성을 조금 증가하는데 누구는 당뇨가 나이가 들어도 생기고 안 생기고 왜 차이가 있냐라고 살펴봤더니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슐린 분비능에 있어서의 어떤 보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어떤 췌장에 있어서의 내분비계의 베타세포라는 거에 있어서 분비되는 인슐린의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거나 아니면 본시 이 인슐린의 분비가 좀 많이 떨어진 경우에 있어서 당뇨병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꼭 췌장만의 문제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 당뇨의 발생에 있어서 고전적으로 간과 그리고 근육, 췌장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했었는데요. 이 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밥을 먹지 않아도 저장된 당을 분비하게 되고 또 당뇨에 있어서 중요한 게 고지혈증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밥을 먹고 어떤 지방산이라고 하는 이런 지방 성분 자체가 혈중으로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조절이 안 되고 좀 나오는, 그리고 공복 상태에서 적절한 당만 나와야 되는데 과도한 공복 혈당의 상승이 간에 있어서 발생하게 되고요. 또 어쨌든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고 내가 근육을 움직이게 되면 근육 자체의 세포에서 어떤 당 이용률이 증가돼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또 당이 올라갑니다. 또 최근에는 당뇨 환자분들이 어떤 식욕 억제가 좀 되지 않는 이러한 식욕 중추에 있어서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 또 더불어서는 우리가 어떤 혈당을 올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경구로 먹는 혈당하고 어떤 주사제로 쓰는 혈당하고 봤을 때 인슐린 분비가 좀 다르더라라고 하면서 소장세포에서 분비되는 인크레틴의 문제다라고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당뇨로 정말 출시가 됐는데 신부전, 그리고 또는 어떤 수명에 있어서까지 일단 이득을 보이고 있는 SGLT2 이니비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SGLT2 억제제의 기전 자체가 콩팥에 작용한다는 거죠. 콩팥에서 이미 여과된 포도당이 재흡수가 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그대로 포도당을 소변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당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신부전 그리고 수면까지 호전을 시킨다라는 이제 그러한 기전으로 당뇨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이 좀 높으면 어떻습니까? 왜 치료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크게는 급성과 만성의 합병증 발생입니다. 급성 합병증에 있어서는 최근에 저희 어떤 환자도 700이 넘어가면서 굉장히 갈증나고 일하시다가 쓰러지시면서 당뇨가 발현이 되셨는데요. 이렇게 케톤 산혈증까지 올 정도로 또는 고삼투압성 고혈당이라고 해서 연세 드신 분이 이제 식사도 잘 못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혈당이 막 5, 600까지 올라가서 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급성 합병증이 있고요. 또 때로는 또 심한 저혈당으로 해서 당뇨 치료 과정 중에 있어서 저혈당 70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저혈당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응급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치료가 있고요.
만성적으로는 봤을 때 저희가 눈이랄지 콩팥이랄지 신경과 같은 이런 작은 소혈관에 이런 당뇨가 끼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합병증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 뇌혈관이나 심질환에 있어서의 발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봤더니 영국에서 진행이 됐었던 굉장히 유명한 UKPDS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위 당화혈색소라는 걸 1%만 낮춰도 그렇게 혈당을 나타내는 지표를 낮춰도 말초혈관, 미세혈관이 40%, 37%까지 감소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럼 또 당화혈색소는 무엇인가? 여기가 혈당이 120, 200이면이었지 당화혈색소라는 건 우리 몸에 있어서 어떤 산소를 운반하게 되는 적혈구 안에 혈색소라고 하는 헤모글로빈이 있죠. 근데 이 헤모글로빈이 우리 몸에서 한 3개월에서 4개월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혈중에 계속적으로 당이 높아져 있으면 이 당이 헤모글로빈에 같아서 달라붙는 퍼센티지를 당화혈색소, 즉 당이 달라붙은 혈색소가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나타내는 건데요. 따라서 오랫동안 고혈당에 노출된 혈색소는 당이 많이 달라붙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즉각적인 혈당이 120, 200이 아니라 이 당이 달라붙은 혈색소의 퍼센티지를 나타내는 게 당화혈색소고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6.5%, 미국 당뇨병학회에서는 7%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합병증 중에 조금 가장 중요한 정말 응급으로 어떻게 보면은 위급할 수 있는 합병증 중에 하나인 급성 합병증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혈당이라고 할 때 간이 측정기로 했을 때 70mg/dL 이하일 때를 저혈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뇨 가지신 분들은 해보셨겠지만 나는 지금 땀나고 너무 막 힘들고 그러는데 혈당이 90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저희가 증상을 연계해서 저혈당을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왜냐하면 이 측정하는 이 간이 측정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측정 오차가 20에서 25 있을 수 있습니다. 고장이 난 게 아니고 그런 정도의 트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이 90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저혈당 증상이 있다면 저혈당으로 좀 간주하고 대처를 좀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혈당이라는 거는 수치상으로 70 이하지만 수치 자체보다는 증상과 좀 연계를 합니다. 저혈당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어떤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율신경계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카운터 레귤레이터리라고 하는 대상성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막 떨리고 땀나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사지가 저리고 좀 이상하다 이런 사인을 주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처를 하게 되지 않으면 이런 신경당 결핍 증상처럼 막 두통에 시야장애 심지어는 운동 실조 격려 의식까지 잃어버려서 정말 이제 응급실에 실려오시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약도 제때 잘 드시고 운동량이랄지 인슐린 용량이랄지 그리고 특히 술에 있어서 증류주라고 하는 저희가 소주와 양주 굉장히 무영양소지만 고칼로리가 되고 이것들이 간에서 해독되는 순간에 어떤 당의 배출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는 증류주 섭취를 했을 때 저혈당의 원인이 되고요. 또 고령의 환자에 있어서 콩팥이 나쁜 사람, 간이 나쁜 사람에게 있어서 그럴 수가 있고 밥을 먹었는데 당뇨가 오래된 사람은 장 움직임이 잘 되지 않아서 위마비가 된 경우에 있어서는 장에서의 이런 당이 소장으로 내려가지 않으면서 흡수가 지연되면서 나타나는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언제 먹고 언제 식사하고 운동하고 이런 좀 스케줄링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저혈당이 잦다면 그리고 저혈당이 있어도 사실 혈당이 180까지 되는데 저혈당이다. 이건 또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당이 700, 800이던 사람이 갑자기 170, 180 됐을 때 상대적인 저혈당 증상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180, 200 정도 되는데 내가 느낀다고 해서 저혈당 조치를 반드시 하는 건 아니고 수치에 적응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혈당이 확실히 맞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가 15-15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저혈당이 진단이 되면 15g의 당질 섭취를 하고 꼼짝 말고 한 15분 쉽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15분 뒤에 혈당 측정을 해보는데요. 당질 15g? 저희가 보통 사탕 하나에 5g 정도 잡거든요. 하지만 초콜릿은 아닙니다. 초콜릿과 아이스크림과 같은 이런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거는 저혈당 식품으로 적절하지 않고요. 오히려 단 주스, 집에 꿀, 설탕 한 숟가락 또는 이제 요구르트 같은 것이 저희가 혈당을 저희가 15g
이제 당질을 먹게 되면 혈당이 45mg/dL 상승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난 이거 뭐 복잡하고 모르겠다. 그러면 슈퍼 가다가 내가 저혈당이 왔으면 가게 들어가서 이런 이제 음료수 같은 걸 사시게 되고, 여기 보시게 되면 탄수화물이 15인데 당질이 15. 그러면 탄수화물에는 복합 탄수화물, 단순 탄수화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이 15g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요거 한 병께 쫙 마시시고 15분 기다리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저혈당의 70 미만만 기냐? 그 중에서도 이제 단계가 있는 거죠. 저희가 70 미만의 어떤 좀 주의가 필요한 저혈당. 그러면 아까 말했었던 자율신경 증상의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 대처 딱 해주시면 좋죠. 근데 이제 모르고 이제 기다리시다가 심지어는 뭐 55까지 떨어지시게 되면 좀 중증의 저혈당, 치명적인 부정맥, 의식의 좀 변화까지 있으실 수가 있고, 드디어 이제 50하 밑으로까지 떨어지시게 되면 이제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의식이 막 떨어지고, 이제 그때는 갑자기 사탕을 먹이거나 그러면 흡인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집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 119에 뭐 저혈당인 것 같다라고 하면 굉장히 고농도의 50% 이제 DW라고 하는 수액을 가지고 와서 주사 치료를 바로 하게 됐을 때 회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조심조심 규칙적으로 잘 하니까 저혈당이 없지만 새벽에 일어나기만 하면 이제 저혈당이 온다라고 했을 적에는 주무시기 전에 목표 혈당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140까지 하기도 하는데요. 뭐 80세 할머니, 70세 할아버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조금 얘기가 다르죠. 그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140보단 한 200까지,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동반 질환에 따라서 조금 더 느슨하게 취침 전 혈당을 잡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그럴 줄 알았는데 당이 조금 뭐 140도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좀 새벽 사이에 저혈당이 나타나지 않게 당질과 단백질이 포함된 간식 섭취를 하게 되는데요. 사과를 한 반쪽 정도 하나 드시고 단백질과 지방이 좀 함유된 우유 같은 걸 드시면 확 올라가는 당도 없고 지속적으로 천천히 저혈당을 좀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게 당으로 전환되는데 어떤가라고 봤으면, 탄수화물은 먹으면 먹는 그대로 100%로 이제 혈중 잔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단백질은 내가 먹은 거에 한 60%가, 지방은 10%고 그 전환되는 시간도 보면 탄수화물은 2시간 내로, 단백질은 한 1시간부터 저희가 한 6시간, 지방 같은 경우는 12시간.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막 고기 막 기름진 거 많이 먹고 그 다음날 보시게 되면 당이 상당히 좀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건 난 어제 고기만 먹고 밥도 안 먹었는데, 냉면도 안 먹었는데 그래도 올라가는 경우는 지방이나 단백질에서 전환되는 혈당 때문에 공복당이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탄수화물 중에서도 저희가 오렌지 주스와 같은 설탕과 같은 단순 당이 있고요. 또 모닝빵이나 밥과 같은 그런 복합 탄수화물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밥을 또 볶음밥이다 하면 이제 기름에 한번 이제 둘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당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리고 과일군, 우유군, 곡류군에 따라서 정말 15분 만에 바로 나타나는 이런 설탕과 같은 단순당이 있는가 하면, 밥을 먹고 나타나게 되는 1시간 뒤, 좀 이렇게 기름지고 프라이드한 그런 것들은 한 3시간이 지나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당질 급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저혈당 왔다 했을 때 평소에는 먹지 마셔야 되는데 바로 응급으로 어떤 당 섭취를 위한 그런 게 되겠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식품교환표에서 당 1교환 단위, 이제 숫자 나오면 막 머리 복잡해지시죠. 그렇지만 저희가 내가 먹는 그 밥량 또는 식빵량 또 인절미 이런 것들이 한 양이 어느 정도 어느 만큼 돼야지 내가 이제 1교환 단위가 되는지, 내가 어느 교환 단위 정도 먹어야 되는지 좀 눈대중 가늠은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밥으로 3분의 1, 집집마다 밥 공기가 좀 다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데워 먹는 그렇게 간이 즉석밥 하나가 한 180g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의 3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식빵이 한쪽이고요. 고구마 2분의 1개. 그러니까 고구마 70g이면 밥 70g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제 주먹만한 감자 14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크래커 보통 작은 봉지 하나에 크래커 5개 들어있는데요. 그게 이제 당질 23g 1교환 단위라고 합니다. 과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과 3분의 1, 바나나 2분의 1, 그리고 귤 작은 거 2개 정도 되면 당질이 12g, 그러니까 밥의 6분의 1값 정도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성합병증 외에도 만성합병증은 이제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사실 당뇨 환자에 있어서 가장 높은 사망의 원인은 관상동맥과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이러한 망막병증, 신증, 신경병증을 생기지 않게 해서 삶의 질을 좀 높이고 또 이런 뇌혈관 질환이나 관상동맥 질환을 조금 막음으로써 당뇨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없는 사람보다 수명 연장이 단축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게 당뇨 치료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명한 식이 습관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음식을 드시라니까 사실 시간을 딱딱 맞춰 먹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 건너뛰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이제 바쁘시면 막 출근길에 바쁘시면 저희가 원래 밥 한 공기에다가 뭐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면 모닝빵 2장이나 식빵 2장 또는 인절미 6쪽 정도면 밥 3분의 2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고단백 두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단백질이 저희가 한 12g, 10g 이상 들어있어요. 12g이면 계란으로 치자면 하나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바쁘게 나오면서 모닝빵 2개에다가 배지밀 하나 12g 하면 단백질도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뭐 야채 토마토 하나 먹고 나왔다. 그러면 한 끼니 식사 잘 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 거하게 차려놓고 나물 반찬에 뭐 황태국에 뭐 이렇게 드실 거 없더라도 규칙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드시는 게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제가 아침을 굶고 점심부터 먹기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럼 아침에 내가 굶는 동안 당은 안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내 당을 저혈당으로 안 빠뜨리기 위해서 필수 지방산 배출이 혈중에 많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장전하고 있다가 점심에 밥을 먹게 되면 아침 먹고 난 다음에 당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점심에 먹었었던 것보다 지방산 배출이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점심 식후당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 끼니마다 적정의 당 섭취를 같이 해주시는 게 좋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혈당이나 꿀 이런 건 섭취하시면 안 되겠고요. 식이섬유소는 뭐 비타민 흡수를 좋게 해서 막 갈아서 드시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좋지 않고 그대로 식이섬유소가 하시는 역할이 많아서 그대로 좀 야채나 채소를 좀 씹어서 드시는 거를 권고하고요. 항상 식사를 하실 때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그러니까 야채 좀 먼저 먹으시고 계란 후라이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밥 순으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금 섭취를 줄이는 거에 있어서는 짜게 먹으면 당이 올라가나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요. 저희가 소금이라고 하면 NaCl입니다. 그럼 Na는 나트륨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소금이 하루에 저희가 4에서 5g, 그러니까 나트륨으로 하면 2.5g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소금을 짜게 먹으면 사실 밥 부르는 밥 도둑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먹었을 때는 당을 올리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다음 식사를 계속 부식거리를 자극하게 되고 또 당뇨 환자가 가지게 되는 어떤 혈관에 있어서의 동맥경화랄지 혈압의 상승이랄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이 되게 단짠이 많아요. 이렇게 짭짤하면서 좀 달콤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자꾸 먹게 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줄이시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나왔던 그림이죠. 그래서 인절미 3개에 밥 3분의 1에 식빵 저희가 한쪽 정도 되는 거고 국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삶았을 때 야구공 크기 정도 그러니까 건조했을 때는 한 30g 삶으면 한 90g 3배 불러지니까요. 그리고 미숫가루 같은 경우는 밥으로 치지 않으신데 밥이 됩니다. 그래서 미숫가루 30g 4분의 1컵 먹으면 밥 3분의 1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중에서는 완두콩 저희가 팥하고 콩은요 완두콩은요 콩같이 생기기는 했지만 탄수화물입니다. 단백질을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토리 묵 무침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도토리 묵도 저희가 200g 정도 그러니까 반모 정도 되면은 이게 밥 3분의 1과 같다. 추석 돌아오는데 이제 뭐 산소 가셨다가 막 떨어진 밤 막 많이 주워 오실 텐데 큰 밤 3개 먹게 되면 밥 3분의 1이고요. 옥수수 튀밥 저희가 또 좋아하는데 그것도 한 밥그릇 반을 드시게 되면 밥 3분의 1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토란의 경우에 있어서도 토란도 저희가 이제 들깨탕 또 가을에 많이 드실 텐데요. 토란도 한 3개 정도 되면 밤 3개 밥 3분의 1과 같다. 들깨국 끓여가지고 토란에 밥 말아 드시고 그러면 상당히 당이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류에 있어서 면은 다 나빠요. 물론 이제 흡수율이 빠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저희가 뭐 스파게티 면이든 국수든 30g이면 불리면은 삶으면 90g 돼서 그런 정도면은 한 1교환 단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밥은 싫은데 난 과일로 살아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과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안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나나가 이제 하나를 다 드시게 되면 중짜리로 해서 하나를 다 드시게 되면 그게 밥 3분의 1하고 이제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을에 이제 당의 주적은 이제 단감입니다. 단감. 그래서 단감은 3분의 1 정도 드시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 정도 다 먹으시면 밥 2분의 1 공기 정도 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배도 많이 안 부른데. 그래서 이런 과일 좀 주의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블루베리는 한 80g 정도가 12g 정도 돼서 이런 것들은 조금 뭐 넉넉하게 좀 드실 수 있겠다.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 20알 정도가 뭐 12g이니까 이것도 조금 더 넉넉하게 드실 수 있겠다. 이렇게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육류군인데요. 어육류군은 저희가 1교환 단위에 단백질이 한 8g 정도 잡습니다. 그럼 단백질은 8g 정도 닿는데 보통 제 손바닥 크기로 했을 때 한 반절 정도가 40g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징어채 조림 같은 경우로 했을 때는 건오징어가 한 15g 정도, 북어채 같은 경우, 그다음에 굴 70g 정도 되면은 단백질 1교환 단위입니다. 그러면 제가 저 고깃집 가가지고 1인분 먹으면 비싼 집은 뭐 150g 주고 싼 집 200g 줍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 드시면 보통 하루에 어육류 5교환 단위 먹으니까 한 끼니 단백질 먹을 거 다 먹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단백질 중에서도 앞서서는 이제 저지방군으로 해서 조금 로스용 이렇게 좀 살만 있는 거라면 이렇게 등심이랄지 햄이랄지 그리고 두부는 5분의 1모 정도가 1교환 단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치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유부 같은 경우도 5장. 근데 유부초밥이나 회초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밥이 많이 들어가고 새콤달콤하기 때문에 당을 많이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채소는 조금 뭐 연근, 도라지, 당근 이런 건 좀 넉넉하게 드시면 되고 아까 토라는 탄수화물로 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지방군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참기름, 호두 뭐 이런 정도 이제 드신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제한이 많은데 좀 넉넉히 먹을 건 없느냐? 이제 해초류 같은 경우는 좀 넉넉히 드셔도 되고 보통 우리가 맛을 내기 위해서 이제 설탕, 소금을 많이 쓰는 거를 약간 겨자, 식초, 계피 이런 것들을 해서 입맛을 조금 내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뭐 당질을 조금 더 낸다라고 하면은 이제 단호박 같은 거 그럼 그런 것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당질 6g 이상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50kg면 하루에 30을 곱해서 한 1500칼로리 이제 먹는다고 봤을 때 곡류군으로 해서 2교환 단위, 어육육으로 해서는 4교환 단위. 그러니까 저는 고깃집 가가지고 한 1인분 다 먹으면 조금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당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다 달고 먹어도 배부르고 그렇지만 저희가 잔치국수를 먹어도 배가 든든하고 부르고요. 등심만 구워서 먹어도 배가 부르지만 잔치국수는 당지수라고 하는 그게 먹었을 때 올라가는 당 성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당이 많이 올라가고 이런 단백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덜 올라가는 각 식품마다 가지고 있는 이제 당지수 같은 거를 좀 알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같은 고기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다 돼지고기 요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돼지갈비, 양념 들어가죠. 제육볶음 또 양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제 수육 같은 경우에서는 양념이 조금 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무슨 돼지고기는 나쁘고 소고기는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부위별로 포화지방이 얼마 들어있냐 그거를 조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또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품교환표나 이런 거를 볼 때 저희가 막 140g, 뭐 50g 이러면 탁 와닿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종이컵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일반 종이컵이 150g, 8알 정도 하면요. 가득 채우면 180g. 우리가 종이컵 소주잔 하면 50g. 일반 집에서 쓰는 컵으로 했을 때는 200g 잡고 이거를 가늠해가지고 양을 조금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1800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아까 제가 일반 즉석밥이 180g이라고 했을 때 아침에 조금 잡곡밥으로 140g, 이제 뭐 점심 저녁에는 210g 정도, 그리고 야채, 그다음에 연두부로 한 150g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심 같은 경우는 오징어 무침 같은 거, 이제 들깨 토란탕보다는 이제 버섯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럼 뷔페나 이런 거를 갔을 적에는 접시를 딱 했을 때요. 3등분을 하셔가지고 야채를 한 반접 가득 담으시고 그 다음에 어육류군으로 2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4분의 1을 이제 공류군으로 담아서 이게 접시 위한 식사 활용법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나는 거의 집에서 밥을 안 해 먹고 나가서만 먹어. 그랬을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책자를 좀 활용해서 칼국수 같은 경우는 제가 밥 한 공기 다 먹게 되면 탄수화물이 70 되는데 당질이 탄수화물 같은 경우 115 정도 되고요. 고기만두 부추 저희가 잡채만두 아니고 고기만두는 한 46 이 정도 이제 된다라고 해서 책자를 확인하는 수도 있고요. 또 믹스커피 되게 맛있어들 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인스턴트 커피 믹스 책자를 좀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외식 영양성분 자료집 통합본이라는 게 이제 발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해서 본인 회사 근처에서 주로 가시는 외식 식단 그거에 따라서 들어있는 당질량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즉 이제 짜장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여기 전분도 들어가게 되고 감자도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해물볶음밥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제 저희가 한 105g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이기도 하지만 볶아서 드시는 거는 이제 좀 칼로리가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난 이렇게 대단한 거 안 먹고 그냥 편의점 가서 사 먹는데 그러면 이제 그 각각의 저희가 각 제품에 있어서의 영양 정보가 바로바로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음료수 하나에도 아까 제가 저혈당 편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거 150g짜리 봉지 하나 가져 먹고 싶어요. 그건 탄수화물 32g이래요. 그냥 이 봉지 하나 먹었으면 밥 2분의 1 드신 거죠. 그러면 이제 밥량을 조금 줄이셔야지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저희 집에 있는 이제 잡채, 냉동 잡채 한번 찍어봤는데요. 그래서 전체 내용량이 한 1200g인데 한 봉지당 300g 정도 된다고 하고 한 개당 얼마가 들었냐면 68g. 그리고 거의 밥 한 공기 값이죠. 그래서 잡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당이 높다. 라면도요. 저희가 이제 뭐 스낵면, 짜장면, 진라면 다양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어떤 라면은 77g, 요거는 이제 68g, 뭐 70 이쪽 저쪽인데 그런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나트륨도 아까 이제 소금 좀 덜 드셔야 된다고 했는데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는 NA만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짬뽕 자체에서 NA가 4000, 아까 NA는 2500 드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짬뽕을 국물까지 다 마시게 된다. 그럼 엄청난 소금량이 들어가서 계속 더 먹히게 되는 그런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운동인데요. 저희가 운동을 만약에 하려고 할 때 어쨌든 내가 갑자기 안 하던 운동을 하던가 아니면 최근에 당이 나쁘다고 약이 조금 바뀌었다던가 아니면 최근에 감기가 들면서 내가 조금 당이 변동이 좀 있다라고 할 적에는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혈당의 변동, 저혈당, 고혈당 또는 뭐 혈당의 변동에 의해서 케톤의 발생 혹시 그로 인해서 저혈당이 지속됨으로써 어떤 심혈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운동 중에는 어떤 거 있겠는가? 운동의 종류, 하루 몇 분 하면 좋겠는가? 그리고 얼마나 내가 조금 헐떡일 때까지 해야지 되는가라는 건데요. 보통 저희가 4가지 말씀드립니다. 유산소, 근력, 유연성, 균형 운동인데요. 유산소는 뭐 다 잘 아시죠? 걷고 자전거 타고 등산도 하고 아쿠아 에어로빅과 같이 큰 근육을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이제 움직이는 건데 뭐 얼터너티브로 이틀에 한 번씩 보셔도 좋고 주 7회 어쨌든 주 150분은 운동이라는 걸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어느 정도 그러면 내가 요즘에는 이제 뭐 스마트워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힘든 정도를 스마트워치로 내 맥박을 계산해 가면서 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나이가 이제 50대다라고 하시면은 최대 심박수에서 안정시 심박수를 조금 저희가 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한 0.5에서 0.9를 곱하는데요. 50대다 그러면은 200에서 50을 빼게 되고요. 그리고 안정시 심박수가 60회다라고 했을 때 이 최대 심박수 170에다가 0.5를 곱하고 안정시 심박수를 해서 내가 막 움직였더니 115회까지 조금 이렇게 되면서 약간 숨차.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올릴 정도 강도로 올려도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는 이제 걸으면서 말을 하는데 약간 숨차다. 이게 어떤 운동 강도의 보고 스케일이 한 12에서 13 정도니까 내가 막 걷는데 말하면 조금 숨차. 이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력 운동에 있어서는 저희가 근력 운동을 하면 당이 나쁘다. 항상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은 근데 장시간 너무 고강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또 근력 운동은 이런 망막병증이 있거나 신경병증이 있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뇌혈관 질환에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주치의 선생님과의 좀 상의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대부분은 뭐 프레스나 벤치프레스나 뭐 바벨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이제 몸무게를 가지고 하는 운동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고무밴드, 짐볼 같은 거를 이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 한 번 한 세트로 이제 내가 하겠다. 그럼 한 해당 한 15회를 일단은 넘지 않는 강도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2회 정도 하고, 오히려 저희가 유산소만 쭉 하시면 오히려 약간의 저혈당이 올 수 있는 거를 마지막에 이제 근력과 유연성으로 좀 마무리하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살짝 당이 올라가 주면서 저혈당을 좀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연성 운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실 근육이 아픈 것도 있지만 몸, 관절, 인대 이런 쪽이 좀 아프게 되는 경우가 많고, 자세를 이렇게 잘 잡아야 돼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근육과 근막의 신축성을 좀 향상시키게 돼서 이러한 이제 조금 따뜻한 상태에서 좀 실시하시는 걸 하고요. 균형 감각 운동이라고 하는 여기 지금 경우에 있어서는 한쪽 발로 이렇게 서 있는 이제 이런 것도 조금 볼 수가 있고, 이걸 뒤로 조금 쭉 당기면 앞에 허벅지가 좀 당기게 되는 스트레칭의 효과도 조금 같이 누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연성과 균형은 많이 하지는 않으니까 유산소 하기 전후 끝에 또는 대부분은 저희는 유산소 준비 운동 하시고 좀 스트레칭 하시고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균형 운동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사실 이거를 이제 내가 막 다 짜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뇨병 학회 당뇨병의 정석이라는 유튜브 중에 이런 굉장히 많은 운동 프로그램 영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운동을 할 때 발생하게 되는 저혈당이랄지 고혈당에 대해서 제가 운동 막 하려고 그러는데 어지럽고 막 그러시게 되면 운동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빨리 흡수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사탕 3개와 같은 단순당 플러스 저희가 복합탄수화물로 비스켓 뭐 1교환 단위 하나 정도 드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90에서 150 정도 되신다라고 하시면은 운동을 내가 뭐 등산을 한 3시간 정도 할 거다. 그러면 제가 60kg다. 그러면 60g의 탄수화물 이제 섭취가 이제 탄수화물 섭취가 조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봉지 비스켓 하나에 23g이니까 저희가 한 뭐 20봉지를 1시간마다 하나씩 먹어주는 그런 방법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혈당이 너무 250, 350까지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막 운동을 너무 근력 운동 같은 거 세게 해버리시게 되면 당이 오히려 더 올라가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서 가능하다면 운동 전에 또는 운동 끝나고 혈당을 이제 나는 이거 처음 해보는 거다라고 했을 땐 측정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가 혈당 측정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좋은 음식, 현명한 식습관, 운동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랬더니 결국은 내 당이 얼마냐 이걸 측정하셔서 모니터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상에 있어서는 공복, 밥을 8시간 굶었다 100mg/dl입니다. 2시간 2hour에는 140이 정상이고요. 당화혈색소는 5.6까지 정상입니다. 하지만 조절의 목표는 공복은 굉장히 건강한 젊은 헬시한 당뇨도 있고 좀 나이 드시고 당이 변동이 많은 분까지 포함해서 180에 130 잡고요. 식후 2시간은 이제 180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가혈당 측정을 할 적에는 예전에는 뭐 코드를 입력하고 굉장히 복잡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대부분 검사실을 삽입을 하고 그다음에 체열을 한 다음에 혈액을 주입하면 바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 온오프 기능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키는 거지? 그냥 검사지를 꽂으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온오프 기능이 없고 냅두면 또 꺼지는 그런 기기들이 요즘에는 많이 있고 또 최근에는 이렇게 음성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눈이 잘 안 보이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음성으로 하는 그런 혈당 측정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 측정을 하냐? 이제 먹은 음식에 따라서 혈당이 좀 올라가시는 게 다르죠. 아까 저혈당일 경우에는 15g 먹고 15분 뒤에 재보면 좋겠고 제가 밥을 조금 뭐 탄수화물류를
많이 먹었을 때 과연 1시간부터 올라간다더니 얼마 나오나 이런 거 볼 수도 있겠고 나는 거의 탄수화물 안 먹었다. 그러면은 오히려 단백질만 많이 먹었다가 그럼 3시간에서 6시간 올라간다니까 그때 측정해 보시는 게 또 조금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이제 간이 한 번씩 재는 혈당 측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런 간질에게 이런 센서를 삽입해서 지속적으로 측정이 되는 연속 혈당 측정기가 이제 여러 회사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센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리브레, 또 덱스콤, 또 메드트로닉의 가디언 커넥트와 같이 이 센서를 하나를 한 2주 또는 열흘 정도 차게 되고 이 혈중의 포도당이 아닌 이제 간질에게 포도당을 측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혈중에서 재는 거하고는 약간의 10분에서 15분 정도 타이밍 지연이 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은 당화혈색소가 7%라고 하더라도 이 아래 그래프는 혈당 조절이 비교적 잘 되시는 거죠. 근데 이 위에 그래프는 설령 당화혈색소가 7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혈당의 변동이 높기 때문에 나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TIR이라고 해서 당이 70에서 180 사이에 들어가는 혈당의 경우에 있어서 그걸 하루 중에 일중에 70% 정도 차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70mg/dL 이하의 저혈당은 4% 미만, 54 미만으로 정말 가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1% 미만 정도를 타겟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속혈당 측정기는 아직 아쉽게도 1형 당뇨병만 요양급여가 되고 2형은 아직까지는 안 돼서 자비부담이 된다라는 어떤 가격적인 허들이 있지만 아마 미래 세대에는 가장 혈당을 측정하는 보편화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당뇨병은 우리나라에서 한 30세 이상에서 7명에 1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는 제가 3명에 1명 정도로 정말 많기 때문에 이제는 뭐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가 더 이상 조상 탓은 아닙니다. 당뇨병은 저희가 주로는 췌장에 있어서의 어떤 베타세포에 있어서 인슐린의 분비 또 인슐린의 기능에 있어서의 이런 차이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뇌에서의 식용 중추, 콩팥에 있어서의 포도당의 재흡수, 소장에 있어서의 인슐린을 분비를 자극하게 되는 어떤 인크레틴에 대한 영향, 간, 또 근육 이런 여러 가지 병태 생리가 이제 관여가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당뇨병은 이런 치료의 이유에 있어서는 제가 고혈당, 저혈당과 같은 급성 합병증의 문제도 있지만요. 이런 만성적으로 어떤 삶의 수명을 단축하게 되는 뇌경색이랄지 또는 이런 심근경색을 좀 줄이고 또 눈의 합병증, 신경합병증, 신장합병증을 줄여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현명한 식습관에 있어서는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시는 거 좋은데 그래도 늘 배를 고파가면서 하시지 말고 내가 먹고 있는 양에 있어서 당 지수라는 거 현재 들어가는 탄수화물 양 얼마 정도는 눈대중으로 나 가늠할 수 있어. 그 정도는 되는 당뇨, 현명한 당뇨를 가진 환자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운동에 있어서 온리 유산소는 아닙니다. 유산소, 근력, 유연성 그리고 저희가 균형 운동까지 같이 맞춤형으로 같이 균형을 맞춰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이렇게 생활 습관을 교정을 했을 때 결국은 좋을 거야 라고만 이제 기대하지 마시고 본인의 혈당을 측정해서 전후에 이런 혈당 변화를 보고 나를 알고 많이 아는 만큼 당뇨도 잘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